우리 투자한 자산의 백토막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토막이 아니고 백토막. 백토막이요. 네. 거의 99% 마이너스인 거죠. 암호화폐만 딱 접하는 순간 그래. 조바심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팔면 오르고 너무 이제 자, 오늘의 MKTV 레벨업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우리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혁신 센터, 기업가 센터 겸임교수 그리고 또 업루트 컴퍼니 CEO이신 이장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멋지지 않아요, 레벨업? 네. 제가 1편, 2편 다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저도 막 이렇게 심취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레벨업을 얘기했는지. 사실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이라는 판을 15년, 20년 영위하고 웹 3.0이라는 판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침과 저녁에 정보가 다를 만큼 그럴 만큼 진짜 왜 새로운 용어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생소한 NFT, 암호화폐, 메타버스. 그렇죠. 네. 아직 구축도 안 됐고 마치 이름만 있는 것 같은데 모르면 뒤처지고 이럴 것 같은 되게 불안감. 맞아요. 결국 저것과 나와 어떤 연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내 사업이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지? 내 직업은 어떻게 이것을 시프트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네. 되게 많으세요. 사실 말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니즈를 읽고 NKTV에 좀 어려워도 아마 여러분 좀 들으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단어 저 뭐야 막 이럴 텐데 어려워도 제 보기에 판이 바뀔 때 세상이 판이 바뀔 때는 용어에 어려워서 쫄면 반드시 뒤처집니다. 근데 그 용어는 별거 아니거든요. 오래 듣다 보면 내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제가 더 레벨업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1회, 2회, 3회 쭉 나갈 생각이거든요. 제 주변에 MKTV를 이제 거기 참여하는 이제 네.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성분들이고 또 이제 뭐또 가정의 일을 또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이쪽에 대한 이해도 높으세요. 다릅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교수님이 하는 사실 교수님은 이론으로 블록체인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계신 중이죠. 네, 그 과목을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고 있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네.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기술은 좋은 비즈니스를 만나서 그 값어치를 바라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기술 자체만으로는 잘 쓰여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기술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이야 조금 더 대중적이어졌지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뭐야 이랬거든요. 네. 이제 이 기술이 비즈니스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학생들하고 많이 좀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좀 시간들 가지고 있죠. 좋아요. 그럼 오늘은 블록체인부터 뽀개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블록체인의 사실은 일단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제 앞번에도 많이 좀 다뤘긴 했는데 네.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데이터를 이제 안전하게 저장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데이터를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탈중앙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네. 이거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가 나왔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는 첫 번째 킬러 앱이라고 하는 게 이메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나온 첫 번째 킬러 앱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에셋 클래스가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꽤 네. 됐죠. 그게 지금 현재 가치를 살아남아서 가지고 있는 이게 킬러 앱이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걸 활용을 했냐? 네. 금융에서의 어떤 중앙화된 존재를 빼서도 가능하게 만든 거죠.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해외로 누군가한테 보낼 때는 P2P로 바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이것을 누가 인정해 준 사람이 필요하니까 은행, 은행. 증권사, 금융사가 그 역할을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빠져도 이 자산을 안전하게 누군가에게 전 세계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고 보낼 수 있다. 이게 핵심 가치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보통 검열 저항성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중간에 누가 동결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장악을 할 때 이런 이제 위기가 있는 국가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융에 대한 동결이거든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국에서. 해외에 돈을 뺄 수도 없고 가져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국가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로 인근 국가로 이전을 시키는 거죠. 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그걸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 위기도 아니고.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런 위기가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죠. 그렇게 활용된 건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블록체인 태생부터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네. 그 블록체인이랑 그 아까 말씀한 웹 2.0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킬러 앱은 바로 네. 이메일, 맞아요. 이메일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를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웹 2.0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 구글 검색을 활성화하고 네. 인스타, 블로그 같이 유튜브처럼 서로가 소통하고 정보를 연결시키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람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거기서 커머스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웹 2.0에서.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쭤보고 이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시니까 네. 자,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블록체인이 한 곳에다가 모든 서버에 우리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융이건 정보건 뭐 영상이건 이제 분산된 내 서버에다가 내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나한테 저장된 정보는 동시에 네.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다 저장됨으로 인해서 네. 모두가 알고 있으면 중앙에서 혼자만 알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네.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이게 이제 탈중앙화인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의 첫 번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로 첫 번째 나타난 게 가상화폐다 네. 그러셨어요. 그럼 가상화폐는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서 금처럼 이렇게 캐내서 네. 그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 현금 자산으로 이걸 사서 보유하고 보유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난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세상에 없는 화폐를 컴퓨터에 찍어낸 걸까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네.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활용이 되려면 그 신뢰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신뢰라는 게 돼야 가치의 저장도 되고 서로 주고받아서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화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잖아요. 네, 네, 네. 비트코인 자산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개발자가 네.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한 원칙을 룰을 이제 백서로 표현을 해서 네. 그 당시에 그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어떤 중앙화된 존재를 되게 싫어하는 이런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백서를 공개를 했고요. 네.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이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어허허.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까 분산화된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분산 보관,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분산 보관하는 형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은행의 데이터도 한 곳에만 보유하진 않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이 가상화폐 쪽에서의 분산화라고 하면 이거를 분산화된 데이터가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바꾸면 한 번에 알아서 쭉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네. 누군가 데이터를 바꿨는데 이 바꾼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 합의를 과거에는 하나의 중앙화된 존재가 이 데이터가 틀린 거야. 바꾼 다음에 쫙 동기화, 오케이. 바꾼 다음에 쫙 동기화 이런 오케이. 형태였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탈중앙화는 이 데이터를 바꾸는 이 자체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탈중앙화시켰다라는 아하, 거거든요. 오케이. 합의의 과정을. 합의의 과정을 탈중앙화시킨 그 방법을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표현을 오케이.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이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코인들의 종류가 나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POW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POW. 네. 작업 증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 오케이. 우리 뭐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픽 카드들 뭐 쫙 이렇게 공장 같은 데 딱 설치해 놓고 컴퓨터 같은 데 막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POW라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 POW로 나왔는데 네. POS로 이제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코인의 종류들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탈중앙화된 정도가 좀 다른 거죠. 어떤 건 에너지를 들여서 전기를 들여서 합의 알고리즘하고 어떤 것은 어떤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POS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코인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데이터 의사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수료가 적게 이런 점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컴퓨터 알고리즘이 합의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화폐가 네, 그게 크립토 커런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크립토 커런시는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 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암호화 이런 것들이 암호화된 이제 화폐. 네, 맞아요. 가상화폐랑 달라요? 용어가? 같아요. 같은 거죠? 이게 두 한국에서 개를 근데 이제 헷갈. 여러 용어로 표현이 됐어요. 해외에서는 네. 이제 버추얼 커런시라 부르지 않고 보통 이제 크립토 크립토 커런시라고 커런시라고 부르고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최초 이제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보통 표현을 했어요. 표현했고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법적 용어로는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가상 자산. 가상자를 쓰니까 꼭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가상이라는 거에서 불러오는 그 약간 이미지 그래요. 때문에 가상 자산이라고 근데 법적 용어는 현재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특근법이나 가상 자산으로 읽었고, 근데 가상 자산이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잘 맞지는 않는 표현이란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자산, 뭐 디지털 에셋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 크게는 약간 CBDC랑 헷갈려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헷갈리죠. 디지털 에셋으로 하면. 그죠? 네, CBDC도 결국은 그 디지털 화폐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나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인 거고 얼마나 중앙화되어 있냐의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기술 베이스는 유사하게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이 원래 중앙 정부가 화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네. 쥐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한국은행이 금리 얼마를 할까? 돈을 얼마나 찍어낼까? 그죠? 맞아요. 이제 전체 시장을 보고 뭐 이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이 혹은 뭐 전 세계가 합의한 돈은 중앙 정부가로부터 시작된 그 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중앙 정부로서 좋아할 일은 없겠어요. 지네끼리 합의해 갖고 싫죠. 싫지. 그래서- 이상한 자기들이 볼게. 야 이거 뭐냐? 이상한 돈을 만들어냈어. 그럼요. 이걸 유통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은 매겨지는 거야? 그러면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우리를 안 거치고 돈을 보낸다고? 그럼 이거 나 인정할 수 없어요.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싫죠. 그래서 막을 수 있었으면 막는 방법을 다 택했을 거예요. 막을 수 있었죠.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굉장히 초창기에 이 뿌리를 뽑았으면은 네 막을 수 있었겠죠. 지금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뭐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대표적으로 막을 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네. 결국 그들이 가진 통제권을 결국 나눠주는 형태인 거고 그럼요. 민간에 이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막을 수 있다면 막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증명이 된 거고 근데 체제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이 기본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네. 어떤 이게 뭐 쉽게 표현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채굴 하지 마. 그리고 거래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지 마. 그리고 암호화폐 현재까지는 아닌데 암호화폐 보유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작년에 다 그렇게 바꿨죠. 이제 보유까지 금지되진 않았고요. 근데 그 그래요? 거래는 금지됐죠. 거래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 네. 근데 앞으로는 다음 단계는 뭐냐? 암호화폐 보유하지 마.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과거에 금도 보면 통제를 할 때 미국에서 금 보유하지 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몰라. 있었어요. 네. 그런 건 통제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온 계좌도 아니고 네. 어떤 실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넣는 공간도 아니고 개인이 지갑을 만들면 이 말 그대로 탈중앙화 상태에서 내 자산을 그 지갑에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유하지 마라고 한다고 그것을 이제 진짜 압수할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떤 형태로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태세가 좀 바뀌긴 했죠. 이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뭐 ETF도 나오고 ETF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 비즈니스를 네. 그 도박장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막 네. 정부에서 발표했던 적이 그랬어요.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도박장과 다름없다. 그런데 그 같은 비즈니스를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 나스닥이라는 곳에 거의 100조 원 가치로 상장을 시켰어요. 나스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가상화폐,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들이 거래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 거래되는 어떤 공간 한 비즈니스를 상장을 공식적으로 시켜준 것이고 네. 그런 제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현재 움직임은 이 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뗄 건 떼고 이거를 어떤 에셋 클래스를 키워내건 키워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마치 있는 것 금처럼. 같아요. 맞아요. 거래되면 다 받고. 네. 막을 수 없다면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네. 혹은 뭐 금융 투자 회사에서 이걸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는 일이 계속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국내에도 움직임을 보면 네. 이제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음. 그 해킹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이게 암호화폐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이 아니라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지갑. 들어서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은행 비밀번호 잘못 관리하면 그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행 자체가 해킹 당했다고 보진 않잖아요.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보통 해킹 당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네.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기업들이 이 자산을 그들의 이제 에셋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직접은 할 수 없어서 은행들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비즈니스를 해요. 보통 우리 그걸 커스터디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가상 자산을 잘 보관을 해준 비즈니스죠.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은행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몇몇 은행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회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증권이 뭐 기사로는 뭐 코인은행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수탁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고객의 돈을 수탁을 하고 네. 결국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은 운영이거든요. 그죠? 그죠. 수탁료만 받아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결국은 모인 돈을 가지고 뒤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들이 발달해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나요, 은행은? 결국 코인들도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인 자산을 어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모델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뭐가 있을까? 가상자산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상자산 지갑에서 뭔가 그 수수료를 내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네. 그러면은 문제는 두 돈이 섞이는 건데 전통적 돈과 네. 가상자산이 섞이고 네. 그것이 환급되어진다는 얘긴데. 맞죠. 네. 그래서 그 대단한 그 얘기죠. 결국은 전통 자산을 잘 운영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가상 자산은 좀 되게 특수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통 금융을 잘 다루는 사람도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다른 또 어떤 기술적 베이스도 필요하고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좀 앞서가는 곳들은 양쪽을 다 취급할 것이고 각각을 잘하는 기업들이 출연을 할 것이고 그게 아직 섞이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암호 자산이 금융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자산 운용사들에서 이 자산을 어떤 금융 자산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금융자산은 아니다. 네, 현재 그 법적 지위가 그래서 그래요. 네. 금융자산은 아니고 그러면 무슨 보석처럼 취급되나요? 이렇게 각각 다른 카테고리인가요? 현재는 그 우리가 이제 뭐 자산 운용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 에셋의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주식, 뭐 채권, 그렇죠. 뭐 부동산. 그들 취급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이 가상 자산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요 이제 가상 자산을 활용한 어떤 이제 금융 활동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내는 활동들은 가상 자산 사업자라고 해서 별도의 지위가 생긴 게 있어요. 작년 특근법이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주로 하고 있죠. 그럼 가상자산의 분야는 정부가
어떤 센스로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변화가 앞으로 계속 진화되겠네요. 네,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특근법이라는 이제 법이 나와서 네. 처음으로 어떤 제도권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법의 핵심은 뭐냐면 가상자산을 다룰 때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지위를 득해야지 가상자산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 그래서 네 개만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막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이 막 엄청 수백여 개 많았죠. 됐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됐는데 그게 딱 나오고 나서는 원화로 아하.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딱 네 곳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줄어들고 뭐 이게 또 독과점 이슈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좀 신뢰를 받은 것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측면이 좀 강했고요. 네. 그럼 이후에 나올 것들은 어떤 산업을 좀 진흥하는 면에서의 좀 법들이 많이 나올 거로 봐요. 제도들이. 네, 그것들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대선 후보들도 많이 공약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대선 후보야 뭐 공약이니까 뭐 그게 또 100% 믿기도 그렇고 이제 뭐 지켜봐야죠 그거는 네, 그죠? 맞습니다. 아주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상자산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구나까지 알았고 지금 현재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한편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네. 이제 남아 있고 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것보다 제도권 안으로 완전 들어오는 게 세금을 내더라도 편타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래요. 세금을 내야지 네. 말 그대로 제도권화가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네. 투자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세금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건 과거의 초창기 때인 거고 어떤 그렇게 면에서는 바뀌어야죠. 맞아. 어떤 면에서는 규제가 곧 보호잖아요. 아, 규제를 해야 보호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개 다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은 가장 불안한 거죠. 정확하세요. 이제 그래서 18년도, 19년도가 사실 그런 어떤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업계, 저도 이제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 뭔가를 정해주면 된다 안 된다를 정해주면 그게 따라서 비즈니스를 그렇지. 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된다 안 된다를 정해주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죠. 이제 앞으로는 해도 그런 될지 안 해도 될지를 모를 때. 올해 내년 그런 시기가 많이 오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특검법 이후로 다음 이제 3년 4년 동안 이런 제도들이 많이 갖춰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큰 기업들이. 네, 자, 그럼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비즈니스 얘기로 조금 가볼까요? 이제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저장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비즈니스화되는 뜨거운 게 작년에 미국의 그 신문 네. 뭐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미국은 NFT의 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정말 광풍이 1년 내내 네네. 그 있었는데 그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네네. 이제 아무래도 NFT가 거의 다 실리콘밸리 발이니까 거기서 영어로 다 자기네들끼리 소통 끝내고 그쵸. 네. 사업할 사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조금씩 찔끔찔끔 네네. 들어오는 형태. 그래서 올해가 NFT가 되게 주목해볼 만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관전 포인트가 완전히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비즈니스도 엄청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베리에이션에서 엄청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올해 비즈니스 형태는? 그 NFT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NFT로. 네네네. 결국 암호화폐인데요, NFT도. 네. 암호화폐의 한 종류죠. 그렇죠? 네, 이제 뭐 ERC7이라고 하는 QR을 가지고 나온 뭐 NFT와 같은 암호화폐가 있고,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있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제 형태가 NFT화해서 보여줄 뿐 네. 그것도 결국에 알고리즘은 다 블록체인 그럼요. 기술의 알고리즘을 쓴다. 네, 같은 암호화폐인데,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들을 이제 뭐 업계에서 경험해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일반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NFT가 아닌 네. 이걸로 시장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대중화가 되긴 쉽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기업들도 우리가 뭐 쉽게 기업이 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것도 인식도 되게 좀 있고 기업이 어떤 코인을 발행했을 때 지는 리스크도 되게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법적인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2021년도에 NFT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목을 받으면서 그 우리가 뭐 서점만 가더라도 NFT 관련체 경제 경영 베스트 10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제공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코인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NFT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특정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잘 가진 기업들이나 이런 곳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네. 뭐 디지털 아티스트, 좀 개인들 중심으로 뭐 초기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빠르게 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이 NFT를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트나 콜렉터블이나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2022년도는 네. 그걸 이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제대로 된 플레이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IP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적재산 등을 가지고 그게 게임이든 그게 어떤 연예인을 활용하든 어떤 자사의 브랜드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NFT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제대로 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설 자리는 있냐? 개인. 그럴 수 있잖아요. NFT는 사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문제는 건데, 안 팔리잖아. 네, 그렇죠.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기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해버리면 개인들의 설 자리는, 개인들은 확실히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분들이 자기의 NFT를 우리가 보통 요거를 소셜 토큰, 소셜 NFT라고 불러요. 예. 자기가 이 토큰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걸 알아주는 자기의 팬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딱 100명의 팬이 있으면 된다. 뭐 1000명의 팬이 있으면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게 또 펼쳐 나갈 수 있어요. 크게 한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시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설픈 것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확실히 기업화가 되거나 확실히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NFT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거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게 뭐 아디다스 요번에 네. 진짜 NFT 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로 막 돈을 번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많은 고객들과의 소통, 권리, 층위 설계를 되게 잘했다고 보여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 자기네 밸류도 높이고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마치 멤버십과 제품과 약간 엮여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기업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모든 첫 번째 시장 얼리 스테이지 개인 못 들어가요. 뭐 자본이 있어요, 아니면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팬덤이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기업들이 막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다 한 후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 이 산업 분야에서도 나도 내 IP를 가지고 내 IP를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 방법을 NFT라는 생태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건 그거고 충분히 그걸 많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소외되지 않게. 그럼요. 네. 네네. 특히나 뭐 NFT 관련된 강의도 많이 제공해주고 컨텐츠도 많이 하고 아마 네. 이걸 보시는 분들, MK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갈급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건 알고 나도 발행하고 싶고 발행한 방법도 다 배우고 발행을 했는데 말씀 같은 거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이걸 알아주는 커뮤니티 이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오히려 이제 대표님 같은 이 생태계를 가진 이런 구성이 이런 이제 소셜 NFT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 걸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들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옛날에 막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 다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광고 모델 이제는 다 그 작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다 하잖아요. 그쵸. 어차피 개인한테 시장은 넘어와요. 누가 독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역시 NFT의 시장도 그렇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아니고요. 일단 뭐 가상 지갑까지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팔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오픈식 다용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거 한번 물론 이제 저는 아주 유저 프렌들리하게 한국어로 싹 다 언젠가 모든 것 뭐 플랫폼도 무지만 나오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마 1년 안에 다 벌어지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아니면 UA, UX도 엄청 간편하고 쉬워질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렉 걸리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거래 몰리고 그러는 네, 거 문제 맞아요. 해결되고 수수료 싸질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바꿨을 것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서서히 개발단에서는 개발단대로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 단에서는 크리에이터 단대로 공부하면서 가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개발단들이 뭐 하지 크리에이터로서는 어떤 걸 해야 되지에 대한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저 공부한 지 좀 됐거든요. 네. 이쪽에 관심 있게 공부한 거는 1년 좀 넘었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역사도 짧잖아요. 그쵸, 솔직히. 맞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나만 바보 같아서 이 공부할 양이 많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거 블록체인 이런 무슨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가서 공부하러 갔죠. 그들도 그러더라고. 이게 하루가 숨차게 나온다. 너무 숨차고요. 그들도 숨차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 업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데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택한 방법은 그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거기에는 20대나 이 젊은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들이 보는 거, 그들이 어프로치하는 속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를 내가 탈중앙화 태생이라 그래. 우린 네, 중앙화. 의무감에 태생이고. 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거기가 편한 거랑 좀 많이 다르고. 맞아. 걔는 거기가 편해. 근데 우리는 막 불편한데. 야 맞아요. 뭐니 그거? 막 네, 이렇게 네. 가서 물어봐야 돼. 억지로 너무 공부를 힘들어. 해야 되나요? 네. 억지로. 그래서 50대 이상은요. 저기 뭔지 아세요? 용어밖에 몰라요. 메타버스 용어만 알지 그 안을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NFT가 특별히 그런데요. 우리가 뭐 NFT 발행 기술에 대한 배경이 이해 모든 것을 다 100%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NFT에서 딱 10%를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 알아도 이론을. 다 알아도. 오케이. 딱 10%야. 나머지 90%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해봐야 돼. 사보고요. 사보고요. 어. 사보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야 돼요. 거래해보고 커뮤니티. 들어가 무슨 보고 얘기 하나 이 보고. 커뮤니티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 가치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녹아 들어야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해보니까 그 가치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가치의 한 부분이 돼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이게 비로소 그 가치 만들어진 가치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봐야 이로소가. 그럼요. 네.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한번 맞아요. 투자 굳이 수익을 보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경험을 연습, 해본다 조금 하고 연습. 그렇게 한번 하고 내가 직접 발행을 해보고 저는 이제 그 저희 딸이 디지털 아트를 그려요. 6학년인데 하루 종일 그것만 그려요. 오. 네, 그거를 이제 그 얘도 제가 옆에서 NFT 얘기를 하니까 본인 것도 만들어 달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NFT를 만들면서 나름의 컬렉션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까지 어떤 플랜으로 내보자 이런 거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하고 설날 용돈 대신 그 NFT를 제가 사주고. 그 원래요 옛날에 그림 그릴 때 보고 맞아요. 우리 음악 하면은요 네. 음악 연주회 열리잖아요. 그럼 티켓 다 지인이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족이 사서 다 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수집품이 사실은 그럼. NFT는 수집품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수집품의 가치는 만인이 아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 수집품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가격을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가치가 훨씬 커지고 그걸 우리는 보통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최소다리 커뮤니티는 뭐 이제 엄마 아빠가 하고 맞아요. 시작은 설날 삼촌도 사야 될 거 좀 사줘 네. 얼마나 5만 원 한 번만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책 나면 책 아무도 살 사람 없을 때 내 거 좀 사줘 지인들 돌리고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거죠. 경험을 딱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보기 어렵지 않냐 어렵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서비스 다 해결해줘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시장에 맞아요. 엄청난 자본들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하고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글로벌 그 벤처 캐피탈들이 작년 한 해 투자한 돈이 30조인데 그게 전년 대비해서 8배가 늘어난 금액이고 NFT 기업에만 150배가 넘게 투자가 됐어요. 어휴. 그런 기업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에셋이라는 걸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보다 더 잘 보여주고 보다 더 쉽게 거래하게 해주고 아하. 이걸 가지고 쉽게 어디 가서 인증하게 해주고 이런 오케이. 서비스들을 프로덕트를 내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인재들이 들어오잖아요. 인재들이 들어오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그런 시장들이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만 저는 저희가 이제 NFT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 발행까지 비즈니스 접근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이거를 투자로 접근할 땐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NFT를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때는 이거는 수집품이다, 미술품이다, 부동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전제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NFT를 사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죠. 옛날에 왜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 아, 네.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돈 대준 거거든요. 스폰해 준 거거든요. 아, 그 네. 작품을
그 아무도 안 사줄 때 내가 사주고 네. 그걸 바로 되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사주고 하면서 계속 수집했고 이게 세월이 지났을 때 가격이 이제 올랐던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NFT 보면은 진짜 요즘에 어떤 데는 그냥 막 발행해 막 몰려. 그리고 그 다음 날 막 내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막 누구는 뒤집어 쓰고 누구는 막 오르고.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초기의 그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요?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전당 같은 느낌? 지금 NFT 문제 되게 많아요. 그 우리가 러그풀이라고 해서 스캠 먹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FT를 발행을 해놓고 보통은 이제 본인의 어떤 뭐 KYC 신원 증명이 안 되더라도 쉽게 발행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인정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발행자를 이렇게 자기 그냥 뭐 그 일러스트나 그림으로 해놓은 친구도 많았고요. 많죠. 그런 것들도 얼굴 안 인정을 나와. 잘 받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NFT 판매를 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먹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굉장히 그다-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드맵대로 안 가고 그냥 끊고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 로드맵을 보고 샀는데, 그지? 그럼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오면 또 사람이 좀 바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지금 눈이 현재 있어야 그런 되고. 게 꽤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 한 해 워낙 많이 핫하고 많이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되게 오케이, 단기적인 오케이. 저걸로 접근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하. 최근에 유독 러그풀이라고 하는 스캠 먹튀 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시장이 좀 정화가 되고 있긴 하고 네, 그런 거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고요. 우선 네. 공부 차원에서 이 생태계를 공부하는 거지. 내 IP가 여기 언제 이렇게 잘 연결되고 안착돼 있나를 진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 NFT 먹튀 한 명, 뭐 몇 팀 몇 명 있다고 야 이거 다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볼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또 이게 어차피 스케줄대로 가거든요. NFT는 그런 사람이 중간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걸러내고 퇴출을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존 커뮤니티 기반 로드맵이 확실한 NFT가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뭔가 알려진 기업 누가 아디다스 봐도 그렇게 아치한 기업들이 그렇지. 그들이 명확히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그렇지. 이걸 펼쳐낼 때 아하.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훨씬 몰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차별화된 개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제 NFT에 입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NFT가 뭐 많이 공부하셔서 되게 아실 것 같은데 멤버십 티켓 정도로도 쓰이고 맞아요. 뭐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A라는 NFT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그리고 이제 그 NFT를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멤버십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네. 말도 안 되는 NFT 가격이 또 이해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모임에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커뮤니티의 모임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 거잖아요. 가치에서. 근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이랑 똑같아요. 우리 뭐 이거 되게 중요한 모임 같은 데 가려면은 네. 사실은 그 멤버십 사잖아요. 그렇죠. 마치 골프 회원권 뭐 있잖아요. 그럼 어떤 골프 회원권은 엄청 비싸. 왜? 거기 멤버들이 달라서 사잖아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때 했던 행위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디지털에 원리는 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현재 NFT는 우리가 저는 이제 NFT 1.0과 2.0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1.0이 이제 작년 한 해의 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수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희소성의 가치를 주고 NFT를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아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개가 됐잖아요. 네, 네, 그 NFT 2.0에서는 유틸리티가 굉장히 강조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용성. 이 NFT 어디서 사용되는 거야? 맞아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제 NFT 1.0은 그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주는 형태였다면 NFT 2.0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시장에 오케이. 내놓지 않으면 그 NFT는 가치 힘든데 그런 가치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인 거죠. 아, 그래서 이 NFT로 요즘 나올 때는 A라는 메타버스에 어떤 형태로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다 나오고 실제로 연결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메타버스 다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아직 멀었다 그러던데. 이르죠.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 속도보다 이 시장에 관심이 너무 빨리 뜨거워졌어요. 보통 그럴 때 버블이 오잖아요. 그 버블 돈이 오죠. 몰리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참 조심해야 되는 해죠 올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금을 캘 때도 그 이제 금도 중요한데 금 캐는 장비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잘 됐잖아요. 그쵸.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에 좀 좋은 해인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 들어요. 네. 지금 미국 그 옛날에 그 골드러시 때
제일 잘 된 장소가 그 옆에 금캐러 온 사람들 네, 잠자는 여관이랑 네. 옷 갈아입는 청바지가 제일 잘 팔렸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네. 카테고리 비즈니스가 더 뜨잖아요. 더 네, 웃기죠. 그 이제 18년도 19년도 이제 에휴. 그런 이제 코인들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 겨울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런 작업들을 잘 했던 기업들. 네, 뭐 청바지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그물 캔 장비 이런 비즈니스를 잘 했던 기업들이 이제 지금 2020년도 21년도에 많이 인정을 또 많이 받았죠. 네. 기업 가치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 이제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암호화폐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관심은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뭐 막 그랬다가 막 4개로 줄어들고 막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말 들어보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야. 그게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하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좋은 거야? 지금쯤 일반인들은 이걸 좀 저는 약간 이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또 다른 암호화폐를 사서 그 투자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업계 저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업계에서는 보통 그런 사람은 코인충이라고 불러요. 네, 저는 뭐 제가 코인충은 맞고요. 네. 실패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요? 저도 투자 철학을 많이 이제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을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투자 철학은 좋은 자산을 찾아서 장기 투자한다요. 주식이랑 똑같네. 똑같아요. 뭔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투자의 구루들이 늘 하는 얘기죠. 맞아요. 지금 좋은 자산을 찾는 작업과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자산까지라고 현재 생각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입문자고 아주 깊게 스터디하기 힘들고 완전히 이 시즌에 들어와서 하기 힘들다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자산 정도로만 투자 자산을 정의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럼 이제 내 자산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 10만 원 정도씩 뭐 이렇게 매달 네. 산다. 근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처럼 주식도 가격 변동성 많긴 네, 하죠. 네. 요번처럼 막 뭐야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저렇게 막 20몇 프로 떨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 그냥 조금씩 사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이제 그 2020년도 말에 제 책이 나왔었는데요. 네, 디지털 네. 화폐 관련된 책이에요. 이거요? 네, 네 맞아요. 네.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네, 뜬다. 여기 책을 제가 그 앞에 보통 이제 사인을 해드리잖아요. 네, 입문서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제 가격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적어 드려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어떤 2천만 원이었냐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이 3년 만에 그 2018년도 가격을 처음으로 회복한 날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 가격이었던 거죠. 2년 만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비싸 보여? 1년 동안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격을 보면 5천 한 300만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근데 이게 근래 작년 11월 달 비해서 한 40%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빠진 걸 봐야 돼? 여기서 오른 빠진 걸 봐야 가격이거든요. 돼?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등락폭이 이 네. 자산은 30에서 50% 흔하다. 짧은 기간 봤을 때는. 그렇지. 근데 장기간 길게 봤을 때는 요 2년 됐잖아요.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이거는 그렇지만. 모든 암호화폐 그렇진 않아요. 암호화폐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예요? 공식으로 글로벌 우리 코인마켓 캡이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공식으로 등록된 암호화폐가 17,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17,500개요. 근데 거의 기업 수는 몇 개인지 난 잘 모르지만 국내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수가 2,500개 정도 되는데 암호화폐 그 공식 등록된 거니까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발행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다. 무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등록된 것만 17,000여 개면 그 중에 시가총액 41% 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한 17% 정도 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그 가치를 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정도의 볼륨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산이라는 게
그 모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주식 투자도 주식이 우상향할 거 본다면 삼성전자 투자하고, 그렇죠. 예, 뭐 애플 투자하고 뭐 그런 형태로 보잖아요. 암호화폐도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한 100토막 투자한 자산의 100토막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토막이 아니고 백토막. 100토막이요. 네. 그게 뭐예요? 거의 99%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야 네, 그냥? 그런 시장들을 이제 2018년도 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겪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이더리움 정립이 말고 됐죠. 다른 코인들. 근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지만 90% 빠졌었어요. 2018년도 1월 달에 200만 원대에서 연말에 이제 10만 원 미만 원 내려갔었어요. 에? 야 그럼 진짜 멘탈 관리 어떻게 해? 예, 예.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럼 변동성 왜 크냐? 건데 가치 평가 모델이 사실 부재했거든요. 뭔가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 평가가 좀 되니까 실물이 존재하니까. 그거보다 오르고 내리면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좀 언저리 맞춰지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아직 그런 게 좀 부재했죠. 이유는 기관 참여자들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왔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가치 평가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변동 좀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17,000여 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또 아니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좋으면 그 주식 사면 돼요. 주식 오르겠지. 그쵸. 기업 잘 되면. 심플하잖아요. 네. 암호화폐는 왜 올라요? A란 암호화폐가 A란 기업에서 발행이 됐는데 기업이 잘 된다고 암호화폐 가치가 오를까? 라는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당연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른 거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르지만 암호화폐는 그것을 어떤 하나의 포인트처럼 사용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용 가치를 어떤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활용은 되게 많이 되는데 가치는 안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기업 좋더라, 서비스 좋더라, 이 암호화폐 무조건 오르겠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네. 위험한 거죠. 그럼 주식 공부랑 다르네. 주식 공부랑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보통 암호화폐는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사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 어떤 곳에 계속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게 활용되는 걸 좀 봐야 되고요.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죠.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얘기 드리는 이유도 이제 하나씩 기본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사용돼도 공급이 누군가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계단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뭐 지금 화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가상자산도 공부해서 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크립토에 투자한 자산이 100%라면 그 중에 8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구성을 해요. 네. 근데 뭐 저는 투자 방법이 결국은 방금 같은 방법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 주변에 보시면은 투자하고 손실 본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1등인 이 시장이 2004년 전 비해서 2배, 3배, 4배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투자적인 철학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시장 인프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래소를 한번 들어서 이용하시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거 듣고 비트코인 사러 들어갔다가 6개월 뒤가 되면 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수십 토막 난 코인만 잔뜩 있는 거요. 그런 사람 많아. 내가 왜냐면 뭐에 그게 뭐에 홀렸어 홀린 거야. 네. 제가 저번에 어디 갔더니 누가 이러는가 봐. 방송 공부하러 갔는데 누가 이거 해갖고 뭐 몇 배가 올랄 때 그럼요. 그 번 사람이 찍어줬다는 거야 코인을. 그래서 이거 사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적어요. 막 적어. 난 안 사 그런 거.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게 자기 투자의 어떤 철학이 명확하신 분들은 그게 되는데요. 저 되게 명확해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주식이나 시장에서 자기 투자할 때 있다 하더라도 제 경험으로 보면 코인 시장에만 들어오면 바뀌더라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암호화폐만 딱 접하는 순간 그래. 일주일 안에 수익이 안 나면 막 조바심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뭐 며칠 뒤에 떨어지면은 이걸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도 하면서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적합한 것 같아요.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왠지 아세요? 네. 나는 넣고 안 봐요. 바빠서. 맞아요. 네. 저는 주식도 10년 전에 산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그 심각한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뭐가 와서 봤더니 그래 그래도 보험은 20년 넘은 것도 얼마나 많이 안 쳐다봐갖고. 결국은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게 다 큰 돈을 근데 벌어줘요. 장기 투자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암보다. 수익이 많이 났을걸요? 암보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산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어요. 아니 근데 또 너무 안 들여보다 봐서 저기 희주된 거 모르는 것도 있어요. 주식 중에 하나는. 맞아요. 너무 웃겨. 저 옛날에 어디 회사를 1,0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네. 그게 뭐지? 160만 원인데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바빠갖고. 근데 뭐 다른 게 냅둔 게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이래저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80% 정도는 그렇게 하고 20% 정도는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 왠지 트렌드에 맞는 것도 있고 또 네. 오늘 하다 보니까 뭐 해서 이렇게 그런 거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일반인들은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100%. 뭐 어떤 주식을 이만큼 살 수도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보험이라 생각하고 배치를 해놓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지하면서 산다. 그걸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금융기관들도 요즘에 이제 어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자산을 많이 편입을 시켜요. 보통 3에서 5% 정도를 넣어요. 이걸 넣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자산이 이제 보통 상관계수가 적다 그러거든요. 다른 자산 갈 때 같이 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연결성이 좀 작아요. 다른 자산 비해. 대치선상이 있구나. 또 예, 이게. 때로는 금과 같이 갔다가 때로는 나스닥과 같이 갔다가 때로는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런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있을 때 굉장히 포트폴리오 건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수많은 리서치를 해서 그렇게 간다면 개인들은 활용해야죠. 개인들은 5에서 10%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같이 뭐 특정 자산에 확실한 더 믿음과 비전 있는 사람들은 더 가게 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아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판이 바뀌고 유속이 되게 빠른 흐름일 때는 그걸 완전 무시하기도 되게 찝찝하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암호화폐, NFT, 뭐 메타버스 같은 뭐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 완전 무시하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찝찝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리하게 그럼요.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시선조차도 이쪽을 외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좀씩 배워가시면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맞아요. 그죠? 그 제가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감수한 책 중에 NFT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책을 하셨군요. 좋은 이제 문구가 나와요. 네. NFT 장점이 있는데요. NFT 장점은 NFT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네. 나도 그 빨간 줄 쳐놨어요. 네. 제가 그분들 2명이랑 맷 포트나우랑 인터뷰하셨다. 해리슨이랑 제가 인터뷰했잖아요. 큐 해리슨이 네네네.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사람들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그 중에 누구지? 큐 해리슨은 네. 강의하러 제가 이제 NKYU 대학 하잖아요. 네네. NKYU 대학생들한테 자기가 강의하러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래갖고 좋네요. 되게 유쾌하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한번 초대할게 오세요. 막 네네. 이랬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했어요. 진짜 아직 그 가능성이 시작도 안 됐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활용성은 엄청 클 텐데 그거를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달려 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바심 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주변에 만들어지긴 할 텐데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도를 할 거니까 대신 귀만 닫지 말고 계속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NFT가 과연 어느 영역에 가장 잘 어울릴까? 게임일까? 뭐 디지털 아트일까? 내 뭐 분야일까? 내 분야일까? 음식일까? 케이스 뭐. 리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장해요. 알게 되고. 그러면 기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진입해도 되는 거고. 부동산에도 되게 잘 쓰일 것 같고 그럼요. 미리 공부해놔야 돼요. 자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우리 이정희 교수님과도 얘기하면서 오늘 정말 합리적인 제안들을 편안하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정도 계신 분들이 레벨업 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제가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 직업이 다 학생으로 변해가네. 이걸 제가 느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자기 신분을 학생으로 변화하네. 엄청 배우네. 그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저도 이미 최근 2년간 학생이 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인재는 인재 필수 조건은 네. 정말 그 학습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 과거에 많이 배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배우거나 너무 많은 특정 분야의 경험이 있으면 그게 편견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계속 학습을 빨리 하고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 과거 흘러왔던 대로 공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전혀 새로운 미래들이 계속 펼쳐지고 새로운 있으니까. 공식. 네. 맞아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레벨업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편집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쫙 갖다 붙이면 될 정도로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잘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발 뉴스를 몇 개를 듣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네. 지금 젊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간은 학습량이 성공의 확률이다. 학습량이다. 그러니까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3-4시간 이상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학습하라. 자기도 그만큼 학습하고 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너무 같아요. 공감되는 말씀. 근데 여러분 학습하라 그런다고 뭘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저희 레벨업에서 이렇게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그 힌트에서 나온 것 같고 적고 책도 사서 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여러분의 레벨업이 여러분 미래를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훈 교수님 정말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